얼마 전 인생 첫 월급을 받은 사람에게 직장 선배들이 서로 앞다투어 조언을 합니다. 누군가는 일단 적금 부어, 그리고 최대한 아껴서 차든 집이든 뭐라도 가려면 지금부터 모아야 돼, 이러고요. 그 옆에 있던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가고 싶었던 데로 여행도 가고, 스스로를 위한 선물 자주 해주어. 그게 따박따박 월급 받는 보람이야. 오랫동안 뭉쳐뒀다가 품에 넘치도록 껴안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자주 찾아서 손에 쥘 수 있는 조약돌 같은 기쁨도 있겠죠.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만큼 더 소중하고 덜 중요한 의미 같은 건 따질 수 없을 겁니다. 여기는 단원 FM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이고요. 저는 길고양이 지킴이 이성령입니다.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도시에서 길고양이를 만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의 화단, 동네 카페 앞, 그리고 공원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쉽게 볼 수 있죠. 이 친구들은 대개 생명력으로 넘치고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편함이나 걱정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길고양이들이 도시 생태계에서 얼마나 복잡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길고양이가 도시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해충 조절입니다. 지와 같은 해충이 늘어나면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위생 문제도 생기는데 길고양이는 자연의 사냥꾼 역할을 하며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죠. 물론 길고양이가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들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길고양이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환경이 될 수 있죠. 먹이가 부족하고 차에 치일 위험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아파트 산책로 인근에 놓은 밥그릇 하나로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길고양이와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러한 존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고양이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생명체이니까요. 또 마냥 간섭하기보단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 길고양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답니다. 길고양이 등록 사업이나 중성화 수술 캠페인에 참여하면 그들의 수명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밥주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고양이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 건 정말 즐거운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길고양이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배우는 기회를 줌으로써 미래 세대가 쉽게 길고양이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길고양이는 단순한 도시의 일면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환경과 동물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기도 하고요. 그러니 나가서 이 귀여운 친구들을 만날 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오늘 길지사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오늘 하루 길에서 만난 동물들을 기억하시나요?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친 경험은 있나요? 누군가는 고양이가 귀엽다며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쓰럽고 불쌍하다며 먹이를 챙겨주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고양이가 내는 소리가 시끄럽고 비위생적이고 무섭다며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길고양이는 눈치를 보고 도망치며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도시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길고양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해서 살던 곳에 그대로 돌려놓아주는 TNR의 대상이거나 이미 TNR이 된 고양이들이며 유기동물과 달리 길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조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들이 평균 15년 이상을 사는 것에 비해 길고양이 수명은 평균 3년 정도로 아주 짧은데요. 음식과 물을 구하기 어려워 병에 걸리기 쉽고 목숨이 위험한 사고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게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길고양이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길고양이를 좋아하거나 보살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가 싫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생명체이건 몹시 위험하고 폭력적인 생각입니다. 대신 어떻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TNR, 중성화 수술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이란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여 제자리 방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의 특성상 한 지역에 살던 길고양이들이 사라지면 주변 지역의 길고양이가 없는 영역으로 유입되는 진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주택가의 길고양이 숫자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도록 TNR을 하고 있습니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원래 살던 장소에 방사하는 방법인데,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왼쪽 귀 끝이 살짝 잘려서 잘린 표식이 있습니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 숫자 증가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료와 물을 제공해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의 발전기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련 민원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들이 부상과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영역 다툼 중에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여 영역을 떠나 거리를 떠돌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들은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는데, TNR 사업으로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단순히 중성화 수술로 방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가 건강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료와 물을 챙겨주기.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뜯어놓아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길고양이에게 적정량의 사료를 주는 것으로 이런 불편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성묘 한 마리당 하루 최소 반컵 이상의 건식 사료가 필요하지만 고양이의 크기, 계절, 그 외 여러 상황에 따라 사료양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줄 때는 되도록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공간과 시간을 선택하고, 먹으러 오는 길고양이가 여러 마리일 경우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 서로 싸우지 않도록 분산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준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이 길고양이의 건강과 주변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길고양이에게는 먹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입니다. 길에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고양이는 사람과 다르게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신장, 심장 등의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짠 음식물 쓰레기 대신 사료를 먹는 것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료를 줄 때는 물도 항상 함께 챙겨주고, 사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깨끗한 물을 주는 것도 길고양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길고양이에게 쉼터 마련해 주기인데요. 기후위기로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 늘어나고 눈이 오는 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날씨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길에서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덥고 춥고 비가 오는 날에는 길고양이에게도 피할 곳이 절실합니다. 안전하게 몸을 피할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 길고양이는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차가 출발하기 전에 고양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길고양이가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가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편하게 질 수 있는 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쉼터를 마련해 줄 때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두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으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길고양이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고양이 입양, 보통 우리가 양주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길에서 태어나 적응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무작정 입양하는 것보다는 길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구하러 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다 버려지거나 집을 나와 길생활을 하게 된 유기묘나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길생활이 어려워진 길고양이 등 구조와 입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고양이들은 구조되어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구조한 길고양이의 입양을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낼 때는 입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치거나 아픈 길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길고양이라면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구조가 가능하다면 장갑을 끼고 담요를 이용해 구조한 뒤 이동장에 넣어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고 경계가 심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양이 포획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호자가 없는 길고양이는 구조한 사람이 임시 보호자가 되어 치료비를 부담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병원에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진행 방향, 치료 후 살던 곳에 놓아줄지 아니면 입양을 보낼지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까지 임시 보호자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혼자서 다치거나 아픈 길고양이를 도와주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이나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럼 만약 학대를 당한 길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이며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누군가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혼자 길고양이 학대 관련 고발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의 동물보호 업무를 하는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고요. 참고로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 입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네.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사나운
여러분들은 지금 단원 FM 88.7MHz에서 방송하는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를 듣고 계십니다. 성묘 길고양이를 입양을 하실 때 어떤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양이를 처음 키우는 분들이라면 막막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성묘 길고양이를 임보나 입양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이 필요할 거고요. 고양이는 아무 데서나 쉬나 응가를 하지 않아요. 화장실이 없으면 집이 화장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화장실 개수는 고양이 숫자보다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래. 모래는 진짜 중요하죠. 모래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두부모래, 벤토모래, 카사바 등등 해서 모래 종류가 많은데요. 잘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두부모래와 벤토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모래가 준비됐으면 모래 삽이 또 필요하겠죠. 모래를 깔았으면 삽도 사야 합니다. 손으로 치우지는 않을 거니까요. 적당한 플라스틱 삽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료가 필요할 겁니다. 사료는 아이에 맞게 잘 사셔야 하고요. 아이의 나이나 건강에 맞게 입양이나 임보 시 동물병원을 가실 텐데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한 후 아이에게 맞는 사료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료, 그 다음에는 사료 그릇도 필요할 거고요. 사료를 주려면 그릇이 필요할 겁니다. 너무 낮은 그릇보다는 약간의 높이가 있는 그릇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크래치와 숨숨집이 필요할 겁니다. 발톱을 긁는 데 없으면 안 되는 스크래쳐와 아이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숨숨집은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편안함을 제공할 겁니다. 여섯 번째로 습간식도 필요할 거고요. 간식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필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맞는 습식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길고양이를 임시보호나 입양에는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임보나 입양을 하시는 보호자님, 집사님들 정말 응원드립니다. 길고양이는 사랑입니다. 함께 한다면 고양이의 매력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단, 길고양이를 임보나 입양을 하실 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길고양이를 임보나 입양을 결정하신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뭐 중성화 수술을 해준다든가 이런 본인들이 시간을 많이 길고양이 아이들한테 소비를 할 준비도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성급하게 길고양이를 입양하셨다가 다시 방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고양이들은 두 번 아픔을 겪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길고양이를 임보나 입양을 하실 땐 미리 심사숙고하셔서 본인의 마음이 확실하게 다져진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비둘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몇 지자체들이 유해 조류로 지정을 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유해 조류라고 해서 비둘기들을 학대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대하거나 죽임을 했을 때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비둘기는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 그들의 생태와 행동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찰 규칙이 필요합니다. 비둘기를 관찰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비둘기의 서식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공원, 광장, 그리고 건물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 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찰할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비둘기의 행동 관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사회적 동물로서 다양한 행동을 보입니다. 먹이를 찾는 모습, 짝짓기,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비둘기의 생태적 역할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그들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겠지요. 인공적인 먹이를 주는 대신 그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둘기에게 해로운 음식은 절대 주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비둘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관찰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둘기는 단순한 도시의 흔한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둘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지역사회의 보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둘기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비둘기를 관찰하며 그들의 상태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라에서 권장하는 길고양이 올바른 돌봄 캠페인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정기적으로 밥과 물을 제공해주며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해주는 케이테커들은 아픈 고양이 치료, 매일 급식소와 주변 청소, 영양제 급여 등 다양한 활동들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TNR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기 울음소리로 인한 민원도 중성화로 해결해 줍니다. 이렇듯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관리하는 케어테이커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사람과 공존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돌보며 이런 점들은 꼭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밥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 밑이나 지하주차장에서 밥 주기. 자동차 밑이나 지하주차장을 길고양이가 밥자리로 인식하지 않도록 밥자리를 정하고 돌봐주세요. 길고양이와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매일 깨끗한 그릇에 물과 밥을 급여하고 급식소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것이 길고양이도 지키는 것이지만 주변 이웃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고양이 밥을 뿌리고 가기. 괜찮을까요? 남은 먹이가 그대로 부패하여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청결하지 않으므로 고양이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급식소가 없는 경우 그릇에 밥을 주고 한두 시간 후 꼭 그릇을 수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봉지밥 주는 건 어떨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봉지밥 주는 거는 좀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바람에 날리는 봉지는 쓰레기가 되고요. 그 봉지로 인해 우리 길고양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가 되므로 이웃 주민들이나 우리 사회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밥 주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소와 겨울집 관리. 급식소 위에 적재물을 쌓아놓거나 비닐로 감싸는 거 좋지 않겠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미관을 해치고 폐기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깔끔한 급식소를 설치하고 깨끗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거리에 밥자리 여러 개 두기는 어떨까요? 공동 공간인 경우 급식소 설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밥자리를 여러 군데 두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아 주시는 것도 중요할 때고요. 겨울에 겨울집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겨울에만 설치하고 봄에는 반드시 수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설치해서 3월 말이나 4월 첫째 주에 제가 설치했던 겨울집은 스스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길고양이 돌보기. 고양이 돌봄 노하우나 고민을 다른 케이테커와 공유하며 케이테커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길고양이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럼 중성화 없이 먹이와 간식만 챙겨주는 건 어떨까요? 고양이들이 발전과 출산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는 TNR은 꼭
진행을 해주세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케이테이커의 정성스러운 돌봄 활동으로 동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동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길고양이의 복지 개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태계의 일원이자 소중한 생명, 길고양이와 올바르게 공존하는 문화, 그 중심을 케이테이커가 이끌어갑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동물 학대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단순한 훈육이라고 포장하며 학대를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달 전 근처 공원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는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동물 학대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엔 그러면 누구나 직접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학대 신고 방법과 법적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기준을 정리해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동물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례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고의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오랫동안 주지 않고 방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대한 폭행 및 학대,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이런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럼 동물학대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신고 방법 기준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는 112 경찰 신고, 이것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목격 즉시 112에 전화해서 신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곳에 사진이나 동영상, 위치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 지자체에 따라 전담 부서가 있어 정식 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신고했던 사례에서는 영상과 위치, 정보를 확보한 덕분에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는데요. 동물학대를 목격했다면 무조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동물학대 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말 못하는 생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주위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지자체 반려동물 보호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동물 유기나 방임 행위를 보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웃이 반려견을 좁은 베란다에만 두고 전혀 돌보지가 않아요. 이런 SNS에 글이 가끔 올라오는데요. 물론 방임은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SNS에서 고양이를 괴롭히는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그런 영상을 봤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영상을 캡처 또는 영상을 저장 후 사이버 수사대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신고하시면 그 게시자를 찾아서 처벌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아지가 체벌당하는 걸 봤지만 주인은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체벌은 학대로 간주될 수가 있겠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게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주인이 강아지를 체벌하는 거는 훈육이 아니고 학대 행위겠잖아요. 그래서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 함께 할 때 바뀝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런 일은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신고하고 나서 누군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동물의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하셨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 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동물을 지킵시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고양이 로드킬,
길고양이를 도로가에서 사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든 동물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지만 로드킬로 떠나는 죽음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말 그대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길 위에서의 죽음이니까요. 로드킬 뜻과 고양이 로드킬은 어떻게 다를까요? 로드킬은 말 그대로 동물들이 길 위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 죽는 경우를 뜻하죠. 우리나라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로드킬 사고는 79,278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고양이 로드킬이 38,143건으로 무려 전체의 4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길고양이 로드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018년에서 20년 로드킬 사고 중 서울의 73%, 경기도의 65%가 고양이 로드킬이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 로드킬,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및 대처 방법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계신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길고양이 사체 발생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도로가 많아지면서 고양이 로드킬로 인한 죽음도 많아졌는데요. 질병이나 감염병, 영양 부족, 추위나 더위로 인한 자연사로 인한 길고양이 죽음도 있겠죠. 그리고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한 동물 학대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겠죠. 길고양이 사체뿐 아니라 동물 사체는 그대로 방치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신고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고양이 로드킬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우선 나의 안전부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었다면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시고 비상등을 켠 뒤 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주변 차량의 사고 사실을 알려 추가 사고를 방지해야 되고요. 보행 중이었다면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고양이의 움직임이나 호흡 여부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경우 즉시 120번 다산콜센터나 관할 지자체 동물구조팀 긴급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 그러면 구조해서 그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길고양이가 아닌 반려묘일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그럴 때는 구조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마이크로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고양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추가 사고 예방과 위생 문제를 위해 로드킬 신고처를 참고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신고하실 때에는 사진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함께 전송하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체를 만약에 발견했다고 하면 운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로드킬 신고처가 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1588-2504, 1588-2504 고속도로 외에 국도나 일반 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지역번호 플러스 120번 또는 128번 그래서 전화하셔서 로드킬 사고 지점 기준으로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미리미리 숙지하신다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길고양이를 2차 사고를 또 막아줄 수도 있고요. 또 안전하게 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잘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추가 사고 예방과 위생 문제를 위해 로드킬 신고처를 참고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 사체 발견 시 안타까운 마음에 임의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 후 처리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주말이나 연휴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112나 119 전화하셔서 교통장애 및 위험, 물체 신고를 하시거나 파출소나 지구대에 우회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양이 로드킬 현장을 목격하거나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심리적 충격이 클 수도 있는데요. 이때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펫로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펫로스 상담 서비스는 1588-2360입니다. 고양이 로드킬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에는 특히 따뜻한 자동차 안에 아기 고양이들이나 성묘 고양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데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에 타기 전에 본넷을 두들려서 잠자던 고양이를 깨워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은 반드시 서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전조등을 하향으로 유지하여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으러 오가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급식소는 차량 통행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너무 도로가 옆에다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네나 지역사회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면 동네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셔서 미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양이 로드킬,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길고양이 TNR 중성화 수술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고 난 뒤 길에서 밤낮 없이 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이 꽤 있을 겁니다. 고양이 발정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엔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 TNR 중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들이 시도별로 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시도에서 진행하는 TNR 중성화 수술이 있는지 각 관할구역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TNR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TNR은 포획, 중성화 수술, 제자리 방사를 뜻하는 말이고요. 원래 장소로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꼭 수술하고 아이를 후처치한 다음에 꼭 아이를 포획했던 그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개체수 증가를 막아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길고양이 돌보미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개체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세한 제도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만이 끝이 아닌 사람, 먹이, 경쟁과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을 줄여주고 사람에게는 주거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안정적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좌측 귀 끝을 보시면 약 한 1cm 정도 잘라내요.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시 포획되어서 수술대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동네도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마당냥이처럼 어느 가게에서 하우스 물 사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주민들이 돌보고 있어서 개체를 파악합니다. 아무래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개체, 건강상태, 성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되는 시기가 되면 알맞게 신청하거나 연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스스로 회복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잘 정착해 살아가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암컷의 경우 난소와 자궁을 척출하고 수컷의 경우 고환을 제거합니다. 수술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혈액 검사 등 신체 검사를 하고 난 뒤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중성화 수술은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거의 한 95% 이상이 혈액 검사 없이 바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길고양이의 건강을 미리 확인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 대래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수술하면 안 되는 아이를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각 지자체에서 좀 법을 개정해서 수술 전에 혈액 검사나 신체 검사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함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성화로 인해 성호 호르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기는 생후 8주인 아주 어린 고양이도 가능하나 보통 6개월 전후에 진행을 합니다. 첫 발정기가 이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컷의 경우에 조금 더 빠른 5개월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중성화 시기는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몸무게는 약 한 2kg 이상이 되는 그런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길고양이 TNR 신청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며 아마 거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매년 1월이나 2월서부터 아마 접수가 시작될 거고요. 꼭 6개월령이 아니더라도 성묘의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셔서 이 아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질병이나 또 너무 허약한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살 좀 찌우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 다음에 건강을 좀 회복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포획할 때는 돌보는 사람이 매번 오는 장소 등을 알기에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꼭 컷넬, 트랩 등 안전하게 있는 상태에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 포획 틀에 아이를 포획해서 개인 이동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그 동물병원을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장이 좀 느슨하게 조여지거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돼서 아이가 다시 이동장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포획 틀에 들어간 채로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포획 틀이 없는 경우들은 지자체에서 전화하시면 동물보호팀이나 이런 부서에 전화하시면 아마 대여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 TNR 지정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 병원에 전화하시면 포획틀 대여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 지역에서는 그 포획 팀장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지정하거나 시군구에서 지정한 포획 팀장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그분들에게 그 포획하는 거를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성화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고양이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아이, 이 아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도 잘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판단하셔서 몸무게가 너무 적을 것 같거나 아니면 너무 어린 고양이, 아픈 고양이, 뭐 구내염이 심한 고양이 이런 고양이들은 당장의 중성화 수술보다는 이 친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잘 먹이고 약 같은 걸 병원에서 타다가 먹여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는 그 개체수 조절에 필요도 하지만 그보다 첫 번째는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요. 길고양이 아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본인의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길고양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성화 수술이지 꼭 주변 민원인들 길고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뭐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해서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만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겠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길고양이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제자리 방사를 한 이후에도 이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최소 한 달, 두 달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람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저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원 FM 88.7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